북한 대외 전략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에 북한의 대외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북한은 냉전 시대 소련 및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죠.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 전략은 여러 가지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1948년에서 50년대 초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면요. 북한은 50년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외교 기틀을 마련을 했죠. 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를 하였고요. 특히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48년 9월 정권 수립 후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그 영향하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12개의 국가 수교를 맺은 바 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무상 원조를 얻는 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자, 1950년 중반부터 60년대까지는 비동맹 외교 노선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50년 초에 중소 사회주의 외교 노선의 갈등이 비동맹국 외교를 촉발을 시켰죠. 죄송합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 소련은 흐루츠초프 정권이 이 서방과의 평화 공존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죠. 중국이 주도한 비동맹국 외교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채택된 반둥 10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소련의 서방과의 평화공존 정책에 반대하면서 중국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 노선에 참여를 하였던 것이죠. 이 김일성 체제는 노동당 대회에서 비동맹 외교 노선을 공식화한 바가 있고요.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외교 다변화 방침을 밝히고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또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또 신생 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동맹국 외교 노선의 채택은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남북 간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특히 1960년 제15차 UN 총회에 남북한 동시 초청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북한은 1960년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을 했고요.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 양국과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상호 우호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두 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962년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를 대부분 유상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 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70년대 자주 외교 노선인데요. 자, 북한은 1970년대에 자주 노선 강화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1971년 9월 유엔에 가입을 하고요. 또 72년 일본과 수교를 맺었죠. 또 79년엔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로 인해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북한도 외교 노선 변화를 시도를 하였죠.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주력을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 대남 도발과 외채 상환 문제, 위조 지폐와 또 외교관 밀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이 추진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70년대에도 이 비동맹국 외교 확대를 적극 추진을 하였죠. 그 결과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 국가들과 수교를 맺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 비동맹국 외교 노선을 강화를 하고 사회주의 진영 외교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 이 비동맹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확대는 북한이 향후 제3세계 국가들과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1960년대 미소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렀고요.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비동맹주의를 채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70년대 북한은 이 비동맹국가의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준영 외교의 의존도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과 이 독자적인 외교 활동 전개에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1980년대 이후에 대서방 실리 외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질환이 진행이 되었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계획경제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또 스스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은 급진적인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하였었죠. 북한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됨으로 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를 이제 극복하고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고업 우선주의 경제,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었죠. 하지만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 외교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와 비동맹국 외교 노선을 유지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과 1987년 카르기 납치 사건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가 되었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이 되었죠. 결국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했던 이 북한의 대서방 실리 외교는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김정일 시기의 북한의 대외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소련이 붕괴되고 또 사회주의 진영이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이 되었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은 통치 기간을 거쳐서 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되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북한은 죄송합니다. 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 상태를 맞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 확대를 통해서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갔죠. 북한은 199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990년대 북미 북일 외교 정상화 추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70년, 80년대에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를 했죠. 1990년 초에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해서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을 하였고요.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었죠. 한편 또 북한은 90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 및 인도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1998년까지 200여 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하는 이런 등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죠.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 개선도 착수했습니다. 91년에서 92년 일본과의 8차례 협상을 개최하였고요. 95년 3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여당과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95년부터 96년 사이에는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일 간 두 차례의 일본인 처고향 방문 사업,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기도 했죠. 하지만 북일 관계는 1990년대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였습니다. 1998년 8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고요. 그리고 북한이 99년 8월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관계가 냉각되었죠. 이후 99년 9월 북미 간 베를린 합의를 계기로 해서 북일 관계도 유화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2000년대 김정일 정권 시의 전방위 외교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에 들어 전방위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죠. 북한은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전통적인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도 강화를 하였었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EU와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전방위 외교 전략과 함께 핵카드를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벼랑끝 전술을 펼친 바가 있죠. 클린턴 정부 시기, 즉 93년부터 2000년대까지죠.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죠. 2000년 10월 북한은 이 조명록 당시 총정치국장 이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해서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조미 공동 커뮤니케와 또 반테러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2차 북핵 위기가 대두했고요. 이로 인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죠.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요.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는 이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또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더욱 강화를 했죠.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양국의 지도부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상호 방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최고 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회복하였었죠. 이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제외가 되었지만 나머지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2000년 1월에 수립을 했고요. 또 영국과는 2000년 12월에 독일과는 2001년 3월에 외교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대외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에 유로화 사용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핵실험과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에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을 했었죠. 이 여러 지도자들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북한은 주력을 하였고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또 식량 차관 등의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대외 전략 노선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우선 김일성 시기의 북한의 대외 전략의 초점은 소련과 사회주의 우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948년부터 50년대 초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정진에 주력을 했고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 경제지원 확보였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는 데 주력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시기였는데요. 이 후르시초프의 대서방 평화 공존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북한은 이에 반대하면서 중국과 함께 이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진하고 또 이 비동맹 외교 노선을 공식화한 바가 있죠. 그래서 60년대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1962년에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때도 북한은 중립을 견지했었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무상 원조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6년 8월에 내정 불간섭과 상호 평등 표방 자주 노선을 선언을 하면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1970년대는 자주 외교의 시대였는데요. 이 외교 목표의 중점은 자주 노선 강화와 경제적 실리 추구였고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주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죠. 또 비동맹 국가의 외교 노선도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 외교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국가들과 독자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80년대 이후에는 대서방 실리 외교를 추구했는데요.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 건설 노선과 중공 우선주의 경제 국방 병지 노선을 채택해서 계획경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 외교를 80년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과 칼기 납치 사건 등으로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또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면서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김정일식의 북한 대외 전략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또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확대에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노력했고요.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외교를 2000년 이후부터 추진을 했죠. 그리고 북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90년대에 주력을 했고요. 특히 90년대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 협상을 시작했죠. 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해서 북미 양자 대화가 90년 초에 있었고요. 또 94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고요. 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8차례 90년대 초에 8차례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북의 미사일 발사와 그러나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배상 요구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 바가 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북한은 전방위 외교를 김정일은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데요. 우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경제에 의존했던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을 했고요.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강화하고 또 일본과 EU와의 관계에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활발한 외교 활동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은 핵카드를 미국과의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2000년 10월에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을 해서 여러가지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2001년 1월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도 채택하는 등 여러가지 진전도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 북미 간의 확연한 입장 차이로서 많은 진전은 보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우리가 김일성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대외 전략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김정은 시기의 대외 전략 노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